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오늘 뭐 시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 또한 힘들었죠.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해라. 최근 시장은 더더구나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변동성,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변동성이 큰 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맞추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내렸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강과 2강 때까지 이 종목 선정이라든지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시장은 종목을 집중할 시장이다. 이러면서 오늘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2강의 주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목해야 될 지표들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성장성 지표를 중점해서 봐라. 왜냐?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자료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미래의 성장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성장하는 종목들이 과거보다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반응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미래의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매력이 없다. 그래서 지표들 중에 수많은 지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성장성 지표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 또 PER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안정성 지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안정성 지표에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그리고 PBR,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유용하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강에 앞서서 들어가기 전에요. 2강에서 주목해야 될 지표들이 좀 더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은 지난 강의 때 못했던 환율 지표를 보겠는데요. 이 환율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지표죠. 그래서 이 환율 지표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지표이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그러니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아니고 업종이라든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 그것을 이제 거시경제 지표라는데 환율 외에도 많이 있겠죠. 금리라든지 또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이 금융 시장의 급락을 불러왔던 제조업 지표라든지 또 이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이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고용 지표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이 그 외에도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중에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 그것을 챙기다 보면은 이 혼란이 오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환율만큼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환율 지표를 오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이 종합주가지수의 장기적인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환율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와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와 환율을 비교해 보면은 환율은 원화 강세에 갔을 때는 시장이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갔을 때는 시장이 약해지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과 환율은 정확하게 추세 자체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다. 그러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원화가 높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높다는 게 아니고 원화 그 절대 수준이 높다. 한 1달러당 1,500원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이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견고한 이런 그 경기 호조세를 보일 때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즉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달러당 1,000원, 어때요? 900원대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원화가 우리나라 가치가 강세를 보일 때는 위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약세를 보일 때는 주식시장도 어김없이 약세를 보이는 이런 과정들을 변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의 장기 추세를, 장기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업종의 장기 추세를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년 동안, 우리가 2, 3년 동안 차화정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차화정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주이면서 수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1,500원, 1,600원 이런 금융위기 때 달러당 그 원화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보다는 수출하기가 용이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 상승 시장이 올 7월까지 지속이 되면서 이 수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그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그동안에 소외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1,500원, 1,600원 할 때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 그러니까 즉 원재재를 수입하고 이런 내수 관련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되고 하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1,100원, 1,200원, 1,100원으로 내려오면서 이제는 바뀌는,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내수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환율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은 분명 이 환율이 변할 때마다 큰 추세 흐름이, 그러니까 변할 때마다 업종의 그 주도 업종 그리고 피해 업종을 바꿔주는 이런 효과까지 벌어진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업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율에서는 지수의 단기 변동성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시장이 환율이 그러니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 특히 환율 이번에 그 신용 위기,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향, S&P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해서 이 세계 글로벌 경기의 둔화 우려, 그리고 또 수출에 민감한 우리나라가, 세계 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는다. 이러면서 환율이 급등할 때, 환율이 10원 이상 올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수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돼 있을 때는 지수 자체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80포인트 하락할 때 원화 가치는 어떻습니까? 6원, 7원 이런 식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 하루에 6원, 7원, 5원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게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크게 벌어지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오전까지는 시장이 50포인트 안쪽에서 그래도 예상치에 움직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니까 지수의 낙폭도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셨죠. 그래서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 단기 변동성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에 대한 것은 추세다. 그러니까 즉 단기 변동성은 예측할 수가 없겠죠.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다들 어제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한 250포인트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보니까 지수 미국 시장이 21선대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한 50포인트 정도 빠질 것이다. 50포인트. 이렇게 예상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80포인트.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환율도 단기 변동성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큰 추세는 볼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환율에서 큰 추세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와 환율과의 이런 그 움직임을 제가 비교 차트로 올려놨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그 2009년 초죠. 그래서 2009년 초에 우리나라 환율이 한 1,500원,
1,500원과 1,600원을 보였었는데 이때 지수를 보면은 한 1,000포인트, 1,100포인트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죠. 지속적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1,670, 70원대에 와 있는데 지수는 어떻습니까? 쭉 올랐죠. 쭉 오르면서 최근에 이 지수가 망가졌지만 이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환율이 하락하던 추세가 반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꺾여버리니까 환율이 반전한다. 환율이 반전하니까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시장은 강세장으로 나간다. 시장은 이렇게 강세장으로 올라오고 원화가 약세 국면, 순간 단기든 장기든 약세 국면으로 할 때는 시장이 약세로 배우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가 또 2010년도 들어서 2010년부터 해서 원화 가치가 1,200원대, 1,200원대부터 1,000원대까지 내려오니까 시장이 또 강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지금 소위 글로벌 경기 우려감 이걸로 해서 1,050원대 수준에서 지금 그 원화 가치가 이 신용 등급 하락할 때 우리가 1,090원, 1,100원은 돌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050원에서 1,09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변동성이 원화 강세가 주춤하니까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과 지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환율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지수의 방향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주춤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아서 환율이 앞으로 지금은 1,670, 70원대지만은 향후 6개월, 1년 동안 1,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본다고 하면은 지수는 조정은 있지만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과 종합주가지수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거시경제 지표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을 꼽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2강에 대한 주목해야 될 지표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성장성 지표든 안정성 지표든 또 거시경제 지표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무한한 연습과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성장성 지표다. 성장성 지표는 종목 선정을 할 때 꼭 필요한 지표들이고 윤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다 해서 성장성 지표들 가운데서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 PER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이 변동폭이 큰 것보다는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이뤄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하자, 그런 주식들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그 성장률을 어차피 미래의 수익을 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예측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즉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이 얼만큼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예측하는 해서 맞을 확률이 얼마나 커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높여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 자신 있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렇죠? 생기면은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 주가를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 것인가를 이런 타이밍을 보는 이런 주가를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는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다만 시장이 어렵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안정성 지표가 좋은 종목들은 주가의 하락을 방어한다고 그랬죠. 빠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방어한다는 것이 주가가 절대 안 안정성 좋은 종목은 안 빠진다. 그것이 아니고 시장이 약세로 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 50% 이런 식으로 깨질 때 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다고 했죠. 그래서 한 20% 이런 식으로 이 주가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이런 지표들이 안정성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환율과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 지표들, 특히 이 시장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를 맞추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말씀 이런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그 중에서도 환율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환율입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그래서 환율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변동성을 시시각각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종목 하나를 보죠. 예, 이 사례인데요. 성장성과 환율을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만한가, 이런 종목입니다. 자, 제일제당인데요. 제일제당 다들 아시다시피 음식료 업종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리고 음식료주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겠죠. 그죠? 네,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제일제당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까지는 힘을 못 썼습니다. 제일제당이 작년까지 힘을 못 썼어요. 시장 자체가 차화정리에 대한 이 수출 일변도였죠. 그러면서 수출하기에 용이한 시장이 2009년과 10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제당은 업종 대표주, 음식료 업종 대표주이고 원화 강세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화가 수출 기업들에 유리하다 보니까 주가가 전혀 상승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들면서 원화 가치가 급속하게 강해집니다. 1200원에서 1000원대, 1100원이 원화 강세폭이 가팔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0년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한 500포인트가 빠지는 시장에서도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환율이 이 주식시장, 특히 종목과 업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들을 정리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제 종목 지표들을 이용해서 어떤 주식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 1강에서는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자세들을 상당히 살펴보았고, 그래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 투자로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았고, 2강에서는 주목해야 될 지표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이런 1강과 2강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특히나 지금 급락장이고 어려운 장인데, 분명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 제가 이제 성장성 계속 강조를 하죠. 성장성에 지속이 되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 구조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 이 부분은 왜냐면은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업 구조가 단순하면서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 좋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다가 경쟁이 심하지 않다. 이 부분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하지 않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한다고 하면 아주 이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그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씩 이제 살펴보죠. 자,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에 투자하라. 이것은 성장이 계속, 그러니까 올해 성장하고 내년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장이
올해,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과거의 성장성 지표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잘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12년, 13년, 14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잘해가나가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의 성장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미래의 수익성을 예측을 해서 이 종목이 괜찮다 하면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준 자체는 연평균적으로, 과거에 연평균적으로 성장률이 최소한 10% 이상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뭐 3% 성장하고 매년 5% 성장을 했더라, 이런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성장 종목이고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은 시세를 내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최소한 연평균, 그러니까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하거나 영업이익이 그 이상 성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성장성 지표를 이용해서 매출이라든지 연평균 어쨌든 10%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과거에 그랬고 미래에도 그 성장가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최소한 10%라는 것은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이 된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최소한 10%이고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평균 20%씩 매년 성장을 한다. 이건 상당히 성장률이 큰 겁니다. 그런데 종목들 보면은 그러면 30% 성장하는 종목은 없느냐? 있겠죠. 예. 근데 매년 30%씩 성장을 한다. 이러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뭐 상당히 크겠죠. 그것이.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 경험상 보면은 매년 30%씩 성장하는 종목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0%, 50%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년도에도 그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내후년도에도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뭐 50% 성장을 했지만은 내년에는 성장을 안 하고 또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성장 변동폭이 너무 크면은 주가의 등락도 커지겠죠, 변동성도. 그래서 이 성장 변동폭이 너무 큰 종목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첫 번째, 자,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사업 구조가 단순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은 사업 구조가 단순해야 미래의 성장성을 예측하기가 쉽겠죠. 추적하기가 쉽고,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 예를 들면 뭐 중공업도 있고 화학도 있고 또 건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내수 부분도 있고 수출도 하고 또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업종마다의 이 성장성을 다 추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올해는 화학 쪽은 좋은데 건설 쪽은 안 좋더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돼버리고 또 뭐 중공업 쪽은 좋은데 뭐 화학 쪽은 안 좋다. 또 이렇게 되고 그 사업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좋아야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한 업종 또 한 부분들 사업 부분들이 발목을 잡아버리면은 이 성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 종목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가 단순해야 사업 구조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리고 정유면 정유, 화학이면 화학. 뭐 화학 중에서도 제품들이 많은데 어떤 일부 품목의 강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단순하고 그런 것들이 주력이어야지 미래 성장성을 추적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면서 즉 이 얘기는 변수들이 적다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가 복잡한 종목들은 추적하기가 힘들고 많다는 것은 사업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장성이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변수도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뭐 신기술이 됐는데 이 신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성이 얼마인지도 감이 안 오겠죠, 그죠? 당연히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리가 또 기술을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있으면은 무슨 신기술 개발했는데 그것이 시장성 있는 기술이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종목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그래핀이라는 신기술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 그래핀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5년 내, 10년 내에 쓸 것이다. 이거 언제 씁니까? 시장성이 검증이 돼야 되고, 그것이 검증이 되고, 그럼 예측을 해야 되는데,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상용화 들어간다. 이거 언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또 보면, 정말 자원 개발을 했는데, 그죠? 자원 개발을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쓰지도 않는 자원이더라. 이런 부분들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 종목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다각화는 사업 다각화랑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우리가 이제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주력 사업 외에 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되면은요, 사업 다각화라 부르고,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문어발식 경영, 아니면은 사업 다각화라고 부르는데요. 즉,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투자, 그리고 사업 부분에 진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너지를 못 내고 역효과만 낼 수 있는 사업 다악화는 피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다악화가 되는 종목들은 성장성을 잘 나가고 있는 이 기존의 사업 부분들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성을 즉 해치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다각화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경쟁이 심하지 않는 종목에 투자를 하라. 이런 부분인데요.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 이익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익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도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익 변동성이 커지는 업종,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경쟁이 심한 업종들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 LCD, 하이닉스가 속한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경쟁이 심한 업종이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이 어떻습니까? 공급이 상당히 많을 때에는 주가가 쭉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적자도 전환하고 이럽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되고 또 그러면은 또 수요가 살아나면은 흑자로 전환하고, 이거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출혈 경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발업체들이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도태되면, 그때 이제 잠깐 또 수익을 확보를 하게 되고, 수익이 또 좋아지면은 또 후발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니까 또 반도체 디렉 가격은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익 변동성이 큰 업종, 그리고 경쟁이 심한 업종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경쟁이 심한 업종보다는 경쟁이 덜한 업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장 자체가 더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업종, 즉 독과점이라든지 독점업체라든지 과점업체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그런 이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고 안정된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업체들, 그리고 몇 개의 업체들이 시장을 분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정한 마진, 그리고 가격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혈 경쟁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을
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독과점 업종들은 항상 보면은 적정 마진들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례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시장 구조조정이 끝나고 일반 일부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독점 업종 중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강원랜드 있겠죠. 네, 내국인 카지노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이 이제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의 영업이익률을 보셨습니까?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만큼 이 독과점 업종들은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보장을 받는다. 제가 아까 그 종목 지표들, 성장성 지표를 말씀을 드릴 때, 성장성 지표,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하고, 거기에 따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 이상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종들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이런 독과점 업종들이 대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내 1위 주식들을 주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업종 내 1위 주식이다. 그것은 곧 시장 지배력을 뜻하는 겁니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내리면서 경쟁업체를 도태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는 게 좋고요. 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소위 갑을 관계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 중에서도 슈퍼갑, 이 최상위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기업들을 주식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특히 IT 부분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로 이제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부품업체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쭉 부품업체들이 있는데, 그 가격 결정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아무리 이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부품업체 보고 단가 낮춰라. 안 그러면은 니네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부품업체, 그러니까 열세에 놓여있는 이 기업에서는 울먹겨자먹기로 단가를 인하를 시켜야 되고, 이 단가를 인하시킨다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보러 누가 가격 낮춰라 그러면은, 니네 거 안 사겠다. 이렇게 하는 기업은 없죠. 그렇게 하는 기업은, 소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대차가 삼성전자 보러 가격 낮춰라 안 그러면은 네 제품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절대적인 갑의 위치,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업종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을 가진 이런 종목들의 위치를 가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특히 부품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동차 업종에서의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IT 부분에서의 IT 부품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철강주들 중에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쓰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좀 가격 시장 지배력에서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죠. 네. 시장의 적정가를 우리가 추적을 하고 할 때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주게 됩니다. 시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으면은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등주, 제2의 무슨 업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등주는 만약 조선주들의 현대중공업이다 이러면은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쫙 올라가게 되면 제2의 현대중공업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대개의 경우에서는요, 이 2등주들은 1등주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2등이기 때문입니다. 1등이 정책을 바꾸거나 2등을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이런 전략이죠. 치킨 게임 그런 것을 벌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살아남아도 그 뒤에 업체들은 다 손실이 나거나 또 심지어는 없어져 버리는 그 지경까지 몰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2등주들은 안 하는 게 좋다. 2등주를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1등주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업종에서 이런 그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 투자에 참고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4가지 정도를 중점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시장 성장률이 큰 종목들, 그리고 이 성장이 꾸준한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그 중에 경쟁이 심하지 않고 시장을 지배하는 종목들, 그리고 구조조정이 잘 되고 독과점 업체들, 그리고 이익 변동성이 큰 업체들은 피하고 이익 변동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례를 이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사례를 보죠. 자, 1강부터 보여드렸던 이제 CJ, CGV, 인데요. 요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CJ, CGV 하면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아시다시피 국내 영화관 업계의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영화관 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멀티플렉스가 CGV가 1위고, 그리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한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경쟁이 심하지 않은 업종이다. 그리고 즉 그 얘기 자체는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과점이 형성이 된 그런 시장이죠. 자, 그런 이 CGV를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매출액을 보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한 15% 정도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1년도는 이거는 이제 예상인데요. 여기서 좀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는 한 예상적으로 한 10% 정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CGV 주가가 한 15%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2008년 대비 2009년도는 10% 증가를 했고, 2010년 때에는 2009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를 하겠네요. 그죠? 예상치가 맞는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떨 것인가? CGV의 내년도를 예측을 해보면은 내년도 영화 시장도 지금 올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꾸준한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이 성장세가 급격하게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작다. 그리고 성장성 지표 중에 영업이익률이 있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15%, 14%, 13%, 15%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그 안정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 상당히 양호하게 부채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 부분도 어떻습니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CGV의 이런 그 시장과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투자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주가의 수준, 그러니까 보는 거죠. 주가의 수준을. CGV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CGV의 주가는 성장이 이런 식으로 매년 10에서 15%씩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PER 밴드가 10배가 하단이고 20배가 상단이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20배까지 주고 시장이 언더슈팅, 그러니까 침체로 갔을 때는 PER 한 10배 정도가 바닥이더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올해 CGV의 예상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한 2,500원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CGV가 지금은 시장이 침체기니까 한 25,000원, 4,5,000원 정도가 그동안에 그 움직임 밴드를 보면은 바닥권이겠구나.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다시 상승장이 오고 좋아진다 하면은 한 4, 5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더라. 이런 그 추정이 가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CGV 같은 경우 사업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죠. 그래서 영화를 배급하고 그리고 영화관을 찾는 고객 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고 그 외에 사업 구조들 보면 영화 티켓 가격에서 50%가 매출로 잡힌다. 거기에서 또 이런 부대 사업으로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CGV에서 그 팝콘을 사 먹고 또 콜라를 음료수를 사 먹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그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른 뭐 일반 그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싸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겠죠. 매점과 같은 부분. 이런 부대 수익까지 있다. 거기에다가 또 영화 볼 때 어떻습니까? 광고들을 틀죠. 네, 광고를 틀면 그 광고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는 CGV가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더라. 안정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안철수 연구소는 제가 그때 이 종목 선정을 할 때 사례로 보여드리면서 이 기업은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안 좋았지만 올해의 성장성이 크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장성이 왜 커졌냐를 주목을 해야겠죠. 왜 커졌냐를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작년까지는 개인 PC 시장 그리고 기업의 PC 시장이 주요 성장성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보안 시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이 PC 업무를 보고 우리가 기존에 보던 업무를 보고 그리고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PC 외에도 이 보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올해 급격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연구소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안철수 연구소 최근에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고 보여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뭐 매출액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전년 평균 대비 전년도 그리고 직전 2009년도, 2008년도 이런 성장성 대비 올해는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액만 늘은 것이 아니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따라 올라오더라. 그래서 상반기까지 봤더니 2010년도 때에 그 실적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하반기 때에 이런 실적, 상반기 정도의 실적만 내준다고 하면은 성장성이 2011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커진다. 이런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표들을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안정성도 뭐 뛰어난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 뭐 거의 없죠. 20%대라고 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유보율도 뭐 2000%대.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안정된 종목이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오늘 뭐 요 상한가 갖고 지금 45,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된다? 뭐 지금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오르기 직전에 초입부에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난다. 그렇죠. 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 뭐 테마가 최근에 붙었지만은 우리가 그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적정가 혹은 적정가를 찾아가거나 적정가 이상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연구소는 제가 볼 때는 대선 테마로 올랐다기보다는 원래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오르다 보니까 이런 그 테마가 붙어서 빠르게 적정가를 찾아가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연구소 뭐 지난 1강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사례는 대형주 사례죠. 대형주 사례를 보면은 롯데쇼핑입니다. 예,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은 그 아시다시피 대형주이면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이 백화점과 마트 부분을 주력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마트라든지 백화점은 대표적으로 과점된
구조조정이 잘 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때도 우리가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때에도 매출액이 12조, 영업이익이 6조 이렇게 나는 기업이었고요. 매출액이 12조죠. 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나는 그런 기업이었고, 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점점 성장을 하죠. 예, 매출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1조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10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을 보면 10% 정도 되는 거죠. 이 매출액 성장률이.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 영업이익도 10% 이상, 그 매출액 이상으로 영업이익률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대형주 중에서도 그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안 좋을 때 반도체 업황 안 좋을 때는 적자 냈다가 수익도 많이 낼 때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지만 구조조정이 잘 된 이 백화점, 마트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성장성을 유지를 하더라.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성장성이 꾸준히 유지가 되더라. 이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했다가 주가가 싸졌을 때 산다고 하면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하락장에서도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자, 이 롯데쇼핑의 차트입니다. 롯데쇼핑의 차트가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롯데쇼핑이 주도주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롯데쇼핑이 주도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심하지 않고 과점되어 있고 성장성이 꾸준하고 그리고 확고한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세를 보였죠. 만약에 롯데쇼핑이 그 가운데 성장을 매년 20%씩 10% 정도가 아니고 20%씩 했다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상승폭이 크게 나왔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OCI 보죠. OCI는 뭐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CI는 대표적으로 이 경쟁이 심한 업종입니다. 태양광 성장성 아주 뛰어나죠. 근데 경쟁이 심한 업종이다 보니까 성장을 할 때,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가 급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부터 뭐 20만 원 주가가 60만 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업체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급하게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OCI 주가는 상당히 유망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시장 지배력도 있는 종목이지만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주 안 좋을 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빛을 낼 종목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 화면을 보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어떤 종목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이 하락장,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과 그리고, 이 시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또 이 업종별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시간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